야, 임신이 무슨 벼슬이야? 위자료 내놓고 당장 꺼져. 남편은 만삭의 아내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내연녀의 팔짱을 끼고 충격으로 쓰러진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그가 걷어차 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던 마지막 동아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임신한 아내를 고소한 적반하장 남편. 결국 법정에서 빈털터리가 되어 비참하게 쫓겨나는 통쾌한 사이다 참교육이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사연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따뜻한 마음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후에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한겨울 찬 바람이 쌩쌩 부는 것처럼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든 민정이는 부른 배를 힘겹게 안고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우편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끝이 마치 사시나무 떨리듯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민정이는 입술을 깨물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종이 위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비현실적인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 그리고 원고란에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남편 박상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구 원인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피고 서민정의 심각한 의부증과 집착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부증이라니, 내가 집착을 했다니. 민정이는 숨이 턱 막혀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시험관 시술까지 하며 어렵게 가진 아이였습니다. 입덧이 심해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 때도 상철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민정이는 가장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혼자서 그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차가운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비비빅. 현관문이 열리고 상철이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민정이를 보고도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시선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려는 상철이를 민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세웠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상철이가 그제야 귀찮다는 듯 느릿하게 고개를 돌려 민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내를 향한 걱정이나 미안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싸늘한 경멸과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보면 몰라. 글자 못 읽어? 이혼하자고. 나 이제 너랑 못 살겠으니까. 민정이는 너무나 당당한 상철이의 태도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눈앞이 핑 도는 현기증을 느끼며 민정이는 바닥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못 살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콩콩이 이제 곧 태어나잖아. 다음 달이면 세상에 나올 아이를 두고 이혼이라니? 당신 미쳤어? 민정이의 절규에도 상철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야, 서민정. 아이 핑계 좀 그만 대라. 지겹지도 않냐? 내가 너 때문에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 대고 늦게 들어가면 꼬치꼬치 캐묻고. 그게 의부증이 아니면 뭐야? 그건
당신이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임신한 아내 혼자 두고 밖으로만 놔두는 당신이 걱정돼서 그게 집착이라는 거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외박도 할 수 있고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넌 툭하면 배 아프다, 힘들다, 징징대기나 하고. 집에 들어오면 쉬고 싶은데 내 얼굴만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다고. 상철이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오히려 민정이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억울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알던 다정했던 남편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낯선 괴물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 아이 가지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 당신도 기뻐했잖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아무튼 소장 갔으니까 그렇게 알아. 위자료는 청구한 대로 준비해. 그리고 이 집 내 명의인 거 알지? 당장 짐 싸서 나가. 상철이의 말은 비수가 되어 민정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만삭의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라니. 그것도 한겨울에 갈 곳도 없는 사람을 길바닥으로 내몰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나가라니. 이 몸으로 어딜 가라고? 당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뱃속에 당신 아이가 있다고. 민정이는 부른 배를 감싸 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민정이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의부증 걸리래? 내가 자초한 일이야. 더 떠들기 싫으니까 내일 당장 짐 빼. 안 그러면 사람 불러서 끌어낼 테니까. 상철이는 매몰차게 뒤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마치 민정이의 인생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민정이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놀랐는지 쿵쿵하고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민정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또 닦아냈습니다. 미안해. 콩콩아,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왜 저러는지 엄마도 모르겠어. 그날 밤 민정이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안방에서는 상철이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하고도 저렇게 편하게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이 민정이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덜컹거리게 했습니다. 민정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자신에게 닥친 이 현실이 꿈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이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습관처럼 쌀을 씻고 국을 끓였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차가운 집안의 공기를 조금이나마 데워주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안방문이 열리고 상철이가 나왔습니다. 그는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머리를 만진 모습이었습니다. 민정이는 식탁에 수저를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식사해요.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어제 일은 우리가 다시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내가 더 노력할게. 그러니까. 하지만 상철이는 식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 진한 남자 향수 냄새가 민정이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평소에는 향수를 전혀 쓰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밥맛 떨어지게 무슨 밥이야. 나간다. 오늘 중으로 집 비워놔. 저녁에 들어와서 짐 있으면 다 갖다 버릴 줄 알아. 상철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리고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정이의 마지막 희망도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식탁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메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하고 시리기만 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축번호 1번에 저장된 엄마라는 글자가 민정이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엉엉 울며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7순이 넘은 노인들에게 만삭의 딸이 이혼당하고 쫓겨나게 생겼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엄마 아빠 쓰러지셔. 내가 알아서 해야 해. 내가 해결해야 해. 민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아내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네, 502호입니다. 아, 사모님. 여기 우편함에 다른 집 우편물이랑 섞여 있는 게 있어서요. 남편분 카드 명세서 같은데 자꾸 우편함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제가 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내려오시는 길에 찾아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내려갈게요. 민정이는 겉옷을 대충 걸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원 아저씨에게 건네받은 우편물은 상철이의 신용카드 명세서였습니다. 평소 상철이는 카드 명세서를 회사로 받거나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집으로 명세서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예감이 민정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정이는 식탁 위에 명세서를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뜯어보면 안 될 것 같은 판도라의 상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정이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지난달 상철이의 카드 사용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이의 눈동자가 내역을 훑어내려가며 점점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 상철이는 회사에서 철야 근무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민정이는 혼자 케이크를 사다 놓고 촛불을 켜며 남편의 건강을 빌었었습니다. 그런데 명세서에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인 더 로얄 호텔 결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결제 직전에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500만 원이 넘는 여성용 가방을 결제한 내역도 있었습니다. 민정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민정이에게는 10,000원짜리 한 장도 아껴 쓰라고 닥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산 준비물도 가장 싼 것으로만 사라고 강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몇백만 원을 펑펑 써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근이라며, 회사에서 밤샌다며,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민정이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나 권태기가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세서를 쥐고 있는 민정이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민정이의 찢어지는 마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한테 의부증이라고? 내가 바람 피워놓고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민정이의 눈에서 도끼가 서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흘렸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증오, 그리고 처절한 배신감이 만들어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민정이는 명세서에 적힌 날짜와 시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상철이가 출장을 간다던 날, 회식을 한다던 날,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간다던 날. 모든 날짜가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 명품관 결제 내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산부인과 검진이 있던 날, 혼자 병원에 다녀와 힘들어서 울고 있던 그 시간에도 상철이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민정이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꽉 다물었습니다. 순한 양 같았던 민정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짓밟힌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 억울함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민정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른 배가 묵직하게 느껴졌지만 다리에는 전보다 더 단단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겨진 명세서를 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상철이가 생활비를 끊는다고 해도 당장 굶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정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과 푸석한 피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상철, 내가 감히 나랑 내 아이를 버려? 내가 한 짓, 내가 다 밝혀낼 거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민정이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민정이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정이는 남편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기다려졌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이 명세서를 들이밀고 똑똑히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민정이는 이를 갈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에서 민정이의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만 하염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똑딱 똑딱,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지는 그 소리가 민정이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낮에 찾아둔 상철이의 카드 명세서가 마치 판결문처럼 싸늘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비빅. 상철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안 자고 뭐해? 사람 피곤하게 진짜. 상철이는 민정이를 본체만 채하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민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명세서를 집어들고 상철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와 슬픔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설명해. 민정이는 명세서를 상철이의 가슴팍에 들이밀었습니다. 상철이는 귀찮다는 듯 명세서를 낚아채더니 내역을 훑어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더 뻔뻔하고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민정이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지금 내 우편물 뜯어본 거야? 이거 범죄인 거 몰라?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함부로 캐도 되는 거야? 사생활? 부부 사이에 사생활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당신만의 사생활이야? 크리스마스 이브의 호텔? 여자 가방? 당신 회사에서 밤샌다며. 철야 근무한다며. 민정이의 절규에도 상철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민정이를 의부증 환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호텔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내가 무슨 상관인데?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내가 왜 난리야? 너 이런 식으로 사람 숨 막히게 하는 거 진짜 질린다 질려. 뭐라고? 당신 아이 가진 아내는 10,000원 한 장이 아까워서 입덧 약도 못 사 먹고 끙끙 앓았는데 당신은 딴 여자랑 호텔 가서 수백만 원을 써? 그게 할 소리야? 아, 시끄러워. 듣기 싫어. 너랑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돼. 내가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야. 숨이 턱턱 막혀서 살 수가 있어야지. 상철이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던지고는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장롱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여행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꺼내 가방 안에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정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짐 싸는 거야? 나가려고? 그래, 나간다. 너랑 한시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소장 보냈으니까 법원에서 봐. 더 이상 엮이기 싫으니까. 상철이는 짐을 다 챙기기도 전에 가방 지퍼를 억지로 채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정이는 부른 배를 부여잡고 상철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일단 남편을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보, 가지마. 제발 가지마. 콩콩이는 어떡하고. 나 혼자 어떡하라고.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나가지 마. 하지만 상철이는 민정이의 손을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털어내듯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 힘에 밀려 민정이는 휘청거렸고 신발장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히며 주저앉았습니다. 아, 쉬하지 마. 그리고 경고하는데 내 카드 쓸 생각하지 마. 오늘부로 생활비 카드 정지시켰으니까 굶어 죽든 말든 알아서 해. 상철이는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현관에 홀로 남겨진 민정이는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오열했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멀어지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마치 그녀의 생명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흐흑, 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다음 날 민정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팅팅 부은 눈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장 병원 검진일이 코앞인데 수중에 남은 돈은 비상금으로 모아둔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상철이의 말대로 카드는 정말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막막함과 두려움이 엄습해왔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가 남편을 홀린 것인지 그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민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평소 상철이와 친하게 지내던 회사 동료 김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대리님. 저 상철 씨 아내예요. 수화기 넘어 김대리는 민정이의 전화를 받고 몹시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안에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아,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지. 저기, 김 대리님은 아시죠? 상철 씨가 만나는 여자. 누구예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민정이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김 대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 민정이는 숨을 죽이고 전화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김 대리가 죄책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박 과장님 최근에 거래처 격리 직원인 최미라 씨랑 가깝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자주 가는 카페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카페가 어디죠? 김 대리가 알려준 곳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분위기 좋은 브런치 카페였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정이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임신해서 나온 배,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 헐렁한 인부복. 그에 반해 남편이 만난다는 여자는 얼마나 화려하고 예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만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는 택시를 잡아 타고 김대리가 알려준 카페 맞은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 저기 건너편 카페 잘 보이는 곳에 잠시만 세워주세요. 택시 안에서 숨죽여 기다린 지 1시간쯤 지났을까 익숙한 차 한 대가 카페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철이의 차였습니다. 민정이의 심장이 마치 고장난 엔진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상철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고 세련된 여자가 팔짱을 끼고 착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짙은 화장, 몸매가 드러나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 바로 최미라였습니다. 저 여자구나. 민정이의 시선이 미라의 손에 들린 가방에 고정되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에서 봤던 바로 그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미라는 그 가방을 훈장처럼 흔들며 상철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역시 집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미소로 미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10,000원 한 장에 벌벌 떨며 울고 있는데 남편은 내연녀에게 명품을 선물하고 하하호호 웃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은 민정이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잔인한 칼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택시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은 민정이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만큼 가슴이 답답하고 아려왔습니다. 자신이 굶어가며 아꼈던 돈들이 저 여자의 가방이 되고 저들의 유흥비가 되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미라는 상철이의 볼을 꼬집으며 애교를 부렸고 상철이는 그런 미라가 귀여워 죽겠다는 듯 꿀이 떨어지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연애 시절 상철이가 민정이에게 보내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여자의 것이 되어버린 그 눈빛을 보며 민정이는 비참함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민정이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민정이는 고개를 저으며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아니에요. 잠시만요. 잠시만 더 있을게요. 그때 상철이가 미라를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도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두 사람이 탄 차는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남편의 차 꽁무니를 바라보며 민정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픔이 느껴졌지만 가슴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자신과 아이를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뿐이었습니다. 박상철, 최미라, 너희들 이대가 반드시 치르게 해줄 거야. 내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거 1000배 만배로 돌려줄 거야. 민정이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택시비를 계산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민정이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옷깃을 여미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추위보다 뼛속까지 시린 배신감이 그녀를 더 춥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민정이는 상철이와 미라가 사라진 쪽을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도끼와 오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하고 순진했던 민정이는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복수의 칼을 가는 한 여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리에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무렵 민정이는 어둠 속으로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또렷한 눈빛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처럼 회색빛 구름으로 잔뜩 흐려져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시내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차가운 콘크리트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서 있었습니다. 어제 김대리가 흘리듯 말해준 내연녀 최미라가 산다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냉기가 얇은 인부복을 뚫고 뼈마디 하나하나를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을 만나야 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되돌려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저 멀리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철이의 차였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주차구역으로 들어와 멈췄습니다. 민정이의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상철이가 내렸고 조수석에서는 미라가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무슨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지 소리내어 웃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스테이크 어때? 좋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우리 미라 몸보신해야지. 상철이의 다정한 목소리가 주차장의 울림을 타고 민정이의 귀에 꽂혔습니다. 민정이는 주먹을 꽉 쥐고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기둥 뒤에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여보. 갑작스러운 민정이의 등장에 웃고 있던 두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상철이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이내 짜증과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진짜 스토커야? 내 뒤 밟았어? 상철이는 민정이를 아내가 아닌 마치 끔찍한 범죄자를 대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미라는 놀란 기색도 없이 팔짱을 낀 채 민정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정이의 남산만한 배에 머물렀다가 다시 얼굴로 올라오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이분이시구나? 그 의부증 심하다는 와이프? 어머, 배가 많이 나오셨네. 힘들어서 어쩌나? 미라의 뻔뻔한 태도에 민정이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장본인이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동정하는 척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미라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부끄럽지도 않아요? 남의 남편이랑 그것도 임신한 아내 있는 남자랑 이러고 다니는 거 천벌받을 짓인 거 몰라요? 민정이의 호통에도 미라는 콧방귀를 뀌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천벌이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줌마 남편 단속 못한 건 본인 아니에요? 매력이 없으니까 남자가 밖으로 돌지. 뭐라고요? 당신 말 다 했어요? 아, 시끄러워. 왜 나한테 행패야? 경비원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상철이가 민정이의 말을 자르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민정이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여자 앞에서 아내를 잡상인 쫓아내듯 하는 남편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민정이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상철이에게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면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민정이는 상철이에게 다가가 그의 옷자락을 절박하게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나랑 콩콩이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집으로 가자. 응? 내가 다 잊을게. 없던 일로 할게. 그러니까 제발. 민정이의 애원에도 상철이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자락을 잡은 민정이의 손을 마치 오물이 묻은 것처럼 혐오스럽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이거나. 징그럽게 왜 이래? 다 잊어. 난 너랑 살던 기억이 끔찍해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야. 아이 핑계 대지 말고 추한 꼴 보이지 말고 가라고. 여보, 상철 씨, 제발 놓으라고 했지. 상철이는 민정이가 잡고 있던 옷자락을 매몰차게 확 뿌리쳤습니다. 그 거친 행동에 민정이는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잔 탓에 극심한 현기증이 민정이를 덮쳤습니다. 하늘이 핑 도는 것 같더니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민정이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주며 신음했습니다. 엉덩방아를 찌은 충격이 허리와 배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바닥에서 올라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 저 여자 쇼하는 것 좀 봐. 진짜 가지가지한다. 미라가 혀를 차며 비아냥 걸렸습니다. 민정이는 고통 속에서 고개를 들어 상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일으켜주기를, 괜찮냐고 물어봐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이는 쓰러진 민정이를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야, 서민정. 일어나. 어디서 할리우드 액션이야? 너 때문에 쪽팔려서 못 살겠다, 진짜.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 도와줘. 민정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뻗었지만 상철이는 그 손을 외면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사람들 온다. 엮이면 골치 아파져. 빨리 가자. 미라가 상철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상철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민정이를 차가운 바닥에 내버려 둔 채 미라의 손을 잡고 황급히 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가자. 미친 사람 상대해봤자 우리만 손해지. 안 돼. 여보. 가지마. 나 아파. 나 좀 살려줘. 민정이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상철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쾅! 하고 차문이 닫히고 곧이어 날카로운 엔진 소리가 주차장을 울렸습니다. 상철이의 차는 쓰러져 있는 민정이를 피해 요란하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차의 미등을 바라보며 민정이는 절망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아이의 생명보다 자신의 불륜이 들통나는 것이 더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뭉쳐오는 통증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홀로 남겨진 민정이는 점점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아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저기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그때 지나가던 주민이 쓰러진 민정이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세상에, 임신하셨잖아. 119, 빨리 119 불러요.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보세요. 민정이는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것을 느끼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남편의 손이 아니라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비용. 얼마나 지났을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민정이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민정이는 무의식 중에도 배를 꼭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었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을 때 민정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의료기기들의 기계음 소리가 현실을 자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급하게 민정이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산모님, 제 말 들리세요? 배는 어떠세요? 아이는요? 우리 콩콩이는 괜찮나요? 민정이는 산소호흡기를 쓴 채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아이 심장 소리는 정상입니다. 큰 충격을 받아서 일시적인 쇼크가 온 것 같아요. 하열도 없고요.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정이는 안도의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아이가 무사하다는 말에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주차장에서 있었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신을 벌레 보듯 쳐다보던 남편의 눈빛, 아픈 아내를 버리고 내연녀와 도망치던 그 비정한 뒷모습,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민정이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박상철이라는 남자는 내 인생에서 죽었다고. 그는 더 이상 내 남편도 내 아이의 아빠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민정이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약해 빠진 눈물 따위는 이제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용서 안 해. 절대 용서 안 해. 내가 겪은 이 고통, 너희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줄 거야. 민정이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듯 작게 꿈틀거렸습니다. 콩콩아,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약속할게. 엄마가 이제 안 울 거야. 강해질 거야. 너는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킬게. 그리고 내 아빠라는 사람,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거야. 병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의 마음속에는 복수라는 이름의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와 싸울 준비가 된 어미 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화면 가득 뜨는 변호사들의 이름을 보며 민정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전쟁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었습니다. 민정이는 병실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밤새도록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친 민정이는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민정이는 옷깃을 여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추위보다 더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정이는 택시를 잡아타고 지인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숲 가장 높고 화려한 건물에 위치한 법무법인 정의. 그곳에는 이혼 소송의 달인이라 불리는 한영숙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상 뒤에 앉아있던 영숙이가 안경 너머로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5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강단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민정 씨 맞으시죠?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영숙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정이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민정이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임신 중에 겪은 남편의 외도, 적반하장으로 내밀어진 이혼 소장, 그리고 주차장에서 자신을 밀치고 도망간 일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숙이의 미간은 점점 좁혀졌고 주먹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정이가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를 마치자 영숙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변호사 생활 30년 하면서 별의별 쓰레기들을 다 봐왔지만 만삭 아내를 그렇게 내팽개치는 놈은 처음 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정이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런 놈들은 법으로 아주 뼈를 발라버려야 해요. 단순히 이혼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놈이 가진 거, 숨겨둔 거 싹 다 찾아내서 빈털터리로 만들어야죠.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민정이는 영숙이의 확신에 찬 말에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곧이어 냉철한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재판은 증거 싸움입니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걸 입증할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재산을 빼돌렸다는 정황도 찾아야 하고요. 혹시 집히는 거 없으세요? 증거라면 카드 명세서랑 제가 목격한 게 전부인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법정에서 발뺌하면 그만이거든요. 더 확실한 게 필요합니다. 남편이 평소에 쓰던 전자기기나 메모 같은 거라도 찾아보세요. 놈들은 꼭 어딘가에 적을 남기기 마련이니까요. 영숙이의 조언을 듣고 민정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안은 여전히 냉기가 감돌았지만 민정이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리의 서재, 서랍장, 베란다 창고까지 먼지를 뒤집었으며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박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철이가 예전에 쓰던 잡동사니들을 모아둔 박스였습니다. 민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먼지 쌓인 전공 서적들과 잡다한 케이블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액정이 금간 구형 태블릿 PC 하나가 보였습니다. 상철이가 2년 전에 쓰다가 새 것으로 바꾸면서 방치해둔 물건이었습니다. 혹시 여기라면 민정이는 태블릿 PC를 꺼내 들고 충전기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배터리 표시가 뜨고 전원이 들어오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켜져라. 제발 단서가 있어라. 민정이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로고와 함께 태블릿 PC가 켜졌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민정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바탕화면이 뜨자마자 민정이는 사진첩과 메시지 앱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기기라 그런지 최근 기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오던 찰나 화면 상단에 클라우드 동기화 완료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상철이가 새 기기에서 쓰는 계정과 이 태블릿이 연동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동기화. 그렇다면 민정이는 황급히 클라우드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상철이와 미라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본과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외도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야,
이혼 소송 길어지면 어떡해? 나 빨리 자기랑 떠나고 싶은데.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그 여자 의부증으로 몰아서 쫓아내면 위자료 한 푼 안 줘도 돼. 오히려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 정말? 그럼 그 돈이랑 오빠 퇴직금 합치면 우리 이민 갈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호주 쪽에 이미 자리도 알아보고 있어. 이 집 팔고 내 퇴직금 챙기고 그 여자 위자료까지 받아내면 충분해. 애 딸린 이혼녀 딱지 달고 살게 내버려두고 우리는 새 출발하는 거야. 민정이는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민정이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내쫓고 그 돈으로 해외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뱃속의 아이에 대한 언급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이는 그저 귀찮은 혹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랄할 수가 있어?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민정이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는 계속해서 폴더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중요 문서라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상철이가 몰래 시골에 땅을 보러 다닌 내역과 미라 명의로 오피스텔을 계약한 계약서 사진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상철이가 최근에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내역을 자랑하듯이 미라에게 찍어보낸 사진들이었습니다. 봐봐, 오늘 회식비로 긁은 걸로 처리하고 상품권 깡했어. 이걸로 자기 가방 사줄게.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범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민정이는 눈물이 말라버린 눈으로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상철이는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삽자루를 이제 민정이가 쥐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정이는 모든 자료를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혹시 몰라 사진까지 찍어두었습니다. 증거 확보가 끝나자 민정이는 바로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찾았어요. 그 사람이 남긴 흔적들 전부 다 찾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영숙이의 탄성이 들려왔습니다. 민정이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영숙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책상을 탁 쳤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면 게임 끝이에요. 외도 증거는 물론이고 재산 은닉, 거기다 횡령 정황까지. 이건 남편이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완벽해요. 영숙이는 안경을 고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민정 씨,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증거들 지금 당장 터뜨리면 안 돼요. 놈들이 눈치채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으니까요. 법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려서 숨통을 끊어놔야 합니다. 네, 알겠어요. 변호사님만 믿을게요. 그리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절대 동요하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제 풀에 지쳐서 날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상철이를 무너뜨릴 완벽한 무기를 손에 쥐자 민정이의 마음은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상철이의 문자였습니다. 민정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야, 짐 뺐냐? 변호사 말 들어보니까 넌 승산 없대. 좋게 말할 때 합의이혼 도장 찍어. 위자료 청구는 취하해 줄 테니까. 안 그러면 진짜 빈털터리로 쫓겨날 줄 알아.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거짓말로 협박을 일삼는 상철이의 문자. 예전 같았으면 이 문자를 보고 벌벌 떨며 울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민정이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기도 했고 상철이의 파멸을 예고하는 서늘한 미소이기도 했습니다. 민정이는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온 힘을 실어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담았습니다. 박상철, 착각하지 마. 쫓겨나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그리고 위자료? 기대해. 내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을 청구할 테니까. 우리 법정에서 보자. 그때까지 그 잘난 입 마음껏 놀려둬.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민정이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상철이도 민정이의 달라진 태도에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었습니다. 민정이는 태블릿 PC를 금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콩콩아, 봤지? 엄마 이제 강해. 내 아빠라는 사람, 그리고 그 여자. 엄마가 다 벌줄 거야. 우리 아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세상 만들어줄게. 창문에 비친 민정이의 얼굴은 더 이상 눈물 젖은 약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앞둔 장수의 얼굴처럼 비장하고 강렬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상철이와 미라가 꿈꾸던 장밋빛 미래는 곧 핏빛 악몽으로 변할 것입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통쾌한 사이다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아침,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파랗고 맑았습니다. 민정이는 거울 앞에서 어느 때보다 단정한 모습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불룩 나온 배가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콩콩아, 가자. 오늘 엄마가 우리 콩콩이 지키러 가는 거야. 잘 보고 있어. 민정이는 집을 나서 변호사 영숙이와 법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영숙이는 긴장한 민정이의 손을 따뜻하고 힘있게 꽉 잡아주었습니다. 떨지 마세요. 우린 준비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오늘 주인공은 민정 씨예요. 법정 안은 엄숙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이미 상철이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고 머리에는 젤을 발라 넘겨 아주 말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까지 띠고 있어 보는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방청석 구석에는 모자를 푹 눌러 쓴 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정이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마치 이미 이긴 게임이라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상철이는 기다렸다는 듯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재판장을 향해 읍소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의부증과 집착이 도를 넘어서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제 휴대폰을 감시하고 정말이지 감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상철이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듯 애절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상철이의 연기에 속은 몇몇 사람들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쯧쯧,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오죽했으면. 민정이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민정이의 허벅지를 토닥이며 침착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상철이 측 변호사는 민정이가 평소 상철이에게 보냈던 안부 문자를 집착의 증거라며 화면에 띄웠습니다. 여보 언제 와? 밥은 먹었어?
비 오는데 우산 챙겨. 지극히 평범한 아내의 걱정이 담긴 문자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감시와 억압으로 포장했습니다. 상철이의 거짓 증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성실한 가장이었는지, 민정이가 얼마나 히스테리한 여자였는지를 늘어놓으며 민정이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판사는 상철이의 주장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상철이 쪽으로 기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상철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민정이를 향해 비릿한 눈웃음을 보냈습니다. 맞지? 넌 나한테 안 돼.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반대 신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숙이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의부증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셨죠? 그렇다면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다하셨습니까? 상철이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내 말고 다른 여자는 쳐다본 적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뻔뻔하시군요. 영숙이는 싸늘하게 웃으며 준비해온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중앙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저 화면에 나오는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고 민정이가 태블릿 PC에서 찾아낸 자료들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뜬 것은 상철이와 미라가 다정하게 찍은 커플 사진들이었습니다. 여행지에서 호텔 침대에서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적나라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게 뭐야? 상철이의 얼굴에서 여유롭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눈으로 스크린과 영숙이를 번갈아 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저건 합성입니다. 조작된 거예요. 합성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합성일까요? 영숙이는 다음 증거를 띄웠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자 쫓아내고 이민 가자, 위자료 한 푼도 주지 마, 애 딸린 이혼녀로 살게 해. 악독하기 그지없는 대화 내용이 대형 스크린에 큼지막하게 박혔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상철이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상철이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입을 뻐끔거리며 변호사를 쳐다봤지만 상철이 측 변호사조차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숙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증거를 터뜨렸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쫓아내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심지어 회사 공금까지 횡령하여 내 연녀에게 명품을 선물했습니다. 여기 그 내역이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상철이의 횡령 내역과 미라 명의로 계약한 오피스텔 계약서, 그리고 이민 브로커와 상담한 내역까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이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상철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피고인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미라는 자신들의 계획이 모두 탄로나자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모양새였습니다. 영숙이는 마지막으로 판사를 향해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변론을 마쳤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임신한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 쫓아내려 했고 불륜을 저지르면서 재산까지 빼돌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혼 사유를 넘어 한 사람의 인격을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디 이 파렴치한 자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철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엄격했습니다. 본 사건의 혼인 파탄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박상철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피고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것도 모자라 임신 중인 원고를 기만하고 악의적으로 유기하려 했다. 또한 재산을 은닉하고 원고를 모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재산 분할에 있어 피고 명의의 아파트는 혼인 기간 중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70%를 원고에게 귀속시킨다. 양육권은 원고 서민정에게 지정하며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땅. 판사 봉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상철이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고 민정이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알리는 축포와도 같았습니다. 상철이는 판결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 아파트, 내 돈.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믿었던 이민 계획도 새 출발의 꿈도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민정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영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이가 환하게 웃으며 민정이에게 엄지를 치켜세워 보였습니다. 민정이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오는 길, 민정이는 뒤따라 나오는 상철이와 마주쳤습니다. 상철이는 분을 참지 못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민정이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야, 너,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 아파트를 뺏어가? 너 가만 안 둬. 하지만 민정이는 더 이상 예전의 민정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상철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법대로 해, 법대로. 아, 참. 너 이제 빈털털이지? 변호사 쓸 돈은 있니? 이 독한 년이. 상철이가 손을 올리려 하자 영숙이가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손 내리시죠. 여기서 폭행까지 추가되면 위자료 더 내셔야 할 텐데요. 아, 횡령건으로 회사 감사도 들어갈 예정이니 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상철이는 영숙이의 말에 흠칫 놀라며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그때 미라가 상철이에게 다가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이게 다 뭐야? 이민 간다며, 돈 많다며,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미라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줘야 한다며? 그럼 우린 어떻게 살아? 오빠 진짜 무능력하구나. 서로를 헐뜯으며 싸우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민정이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렇게 얄팍한 사랑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아파했다는 사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정이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민정이의 전신을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조차 이제는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어. 민정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마치 민정이의 새 출발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철이와 미라에게는 아직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정이는 주먹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양육비와 그들이 저지른 죗값을 끝까지 받아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법원 앞 계단을 내려가는 민정이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한 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정이의 현실은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만 같았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고 차가운 현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민정이는 산후조리원 침대에 앉아 품에 안긴 갓난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든 아이의 천사 같은 얼굴. 그 평온한 얼굴을 보고 있으면 모든 시름이 잊혀지는 것 같다가도 곧이어 밀려오는 불안감이 민정이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탁자 위에는 조리원비 독촉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후, 민정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판결문대로라면 상철이는 벌써 위자료와 양육비를 보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판결에 불복한다는 핑계로 돈 한 푼 보내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고객의 요청으로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라는 건조한 안내 멘트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민정이는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조리원을 퇴소해야 하는데 잔금을 치를 돈이 부족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리자니 편찮으신 아버지 약값 대기도 빠듯한 형편이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콩콩아,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가 분유값도 걱정해야 하고 엄마가 너무 무능력한가 봐. 민정이는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법이 내 편을 들어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아기는 법보다 더 질기고 독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조리원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오라고 해. 서민정 나오라고 해. 정적을 깨는 고성방가 소리에 민정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끔찍한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박상철이었습니다. 민정이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창문 너머를 조심스럽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상철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마누라 보러 왔다는데 당신이 뭐야? 비켜. 서민정, 너 거기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안 튀어나와? 민정이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쳐들어올까봐 방문 걸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상철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야, 내가 날 이렇게 만들어? 내 아파트 뺏어가니까 좋냐? 내 인생 망쳐놓고 너만 따뜻한 데서 발 뻗고 자니까 좋냐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자신이 바람 피우고 임신한 아내를 내쫓으려 했던 것은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온 동네가 떠나가라 악을 써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산모들이 깰까봐 그리고 아이가 놀랄까봐 민정이는 결국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끝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리원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찬바람과 함께 역한 술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상철이는 헝클어진 머리에 술 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법정에서의 말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폐인이나 다름없는 몰골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민정이가 날카롭게 소리치자 상철이가 비틀거리며 민정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왔네? 잘난 서민정 씨 나오셨어? 야, 너 말 잘했다. 내가 변호사 써서 나 아주 알거지로 만들었더라. 속이 시원하냐?
당신이 자초한 일이잖아. 뻔뻔하게 어디서 큰 소리야? 당장 안 돌아가? 못 가. 나 돈 없어. 내가 위자료 청구한 것 때문에 내 통장 다 묶인 거 몰라? 당장 합의서 써줘. 위자료 안 받는다고 각서 쓰라고. 상철이는 억지를 부리며 민정이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민정이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미쳤구나. 내가 왜? 당신이 우리 콩콩이랑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위자료 5천만 원도 모자라. 평생 속죄해도 모자랄 판에 협박을 해? 뭐? 콩콩이? 야, 그 핏덩이 핑계 좀 그만 대. 내가 애 앞세워서 내 재산 다 뺏어간 거잖아. 이 독사 같은 년. 상철이가 손을 치켜들며 위협했습니다. 그때 조리원 원장님과 남자 직원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그만두세요. 경찰 불렀습니다. 1분이면 도착해요. 경찰이라는 말에 상철이의 행동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미 횡령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처지라 여기서 또 경찰서에 끌려갔다간 구속될 수도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기랄. 두고 봐. 내가 이대로 안 끝내. 너랑 내 변호사 가만 안 둘 거야. 상철이는 바닥에 침을 퇴뱉더니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자처럼 초라하고 비굴해 보였습니다. 상철이가 사라지고 난 뒤 민정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원장님이 달려와 민정이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산모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저 때문에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민정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민정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상철이의 그 섬뜩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정말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이는 퀭한 눈으로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불안해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철이의 회사 동료였던 김대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 김대리입니다.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김대리의 목소리는 몹시 다급해 보였습니다. 네, 김대리님. 무슨 일이세요? 저기, 박 과장님 말입니다. 오늘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횡령건으로 징계위원회 열리기 전에 자진 퇴사하려는 것 같아요. 퇴사요? 그럼 퇴직금은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인사팀에 가서 퇴직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대요. 계좌로 받으면 압류당할까봐 현금으로 챙겨서 잠적하려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꽤 커요. 1억 가까이 됩니다. 민정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퇴직금 1억. 그것마저 상철이가 들고 도망가 버리면 민정이는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상철이는 그 돈을 들고 미라와 함께 어디론가 숨어버릴 게 뻔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민정이는 곧바로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그 사람이 퇴직금을 현금으로 빼서 도망가려고 해요. 민정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영숙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민정 씨. 예상했던 일입니다. 놈들은 궁지에 몰리면 꼭 쥐구멍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잘 되다니요? 돈을 들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지금 바로 법원으로 갈 겁니다. 퇴직금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거예요.
그리고 상철 씨가 숨겨둔 또 다른 자금줄, 그것도 오늘 끊어버릴 겁니다. 또 다른 자금줄이요? 네. 제가 조사해보니 남편이 미라 씨 명의로 되어 있기 오피스텔 보증금을 본인 계좌에서 이체했더라고요. 즉, 계약 명의는 본인으로 해두고 미라 씨를 살게 한 거죠. 비자금 숨기기 딱 좋은 방법 아닙니까? 민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철이가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돈을 빼돌려 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그 보증금도 압류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오늘 안으로 모든 조치를 끝낼 겁니다. 퇴직금도 보증금도 단 10원 한 장 남편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민정 씨는 걱정 말고 몸조리나 잘하세요. 영숙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정이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상철이는 회사 로비에서 인사팀장과 멱살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내가 번 내 돈인데 왜 안 줘? 박 과장님, 아니 박상철 씨. 규정상 현금 지급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퇴직금 전액 지급 정지입니다. 뭐? 가압류? 어떤 놈이? 서민정 그년이 기어코 상철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퇴직금마저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때 상철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내 연녀 미라였습니다. 상철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라야. 나 지금. 오빠, 돈 가져왔어? 퇴직금 받았냐고. 미라의 목소리는 날카롭다 못해 히스테리했습니다. 상철이가 돈이 없다는 걸 눈치챈 뒤로 미라의 태도는 180도 돌변해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가 생겨서 며칠만 기다려주면. 뭐, 문제가 생겨? 야, 너 진짜 빈털털이야? 나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할 거야? 내가 책임진다며. 미안해, 미라야.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그러니까. 시끄러워. 돈 없으면 오지 마.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철이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쫓겨나고 퇴직금은 압류당하고 믿었던 내연녀에게마저 버림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철이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모든 것이 민정이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민정, 내가 날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내가 이대로 당할 것 같아? 하지만 상철이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민정이와 영숙이가 준비한 진짜 결정타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리원 창가에 선 민정이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박상철, 이제 진짜 끝을 보여줄게. 내가 가진 마지막 하나까지 몽땅 털어버릴 거야. 민정이는 아이를 포대기에 업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민정이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악인의 몰락을 확인하러 갈 차례였습니다. 민정이는 굳게 담은 입술로 조리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영숙이는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며 민정이에게 회심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안경 너머로 승리자의 여유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 드디어 찾았습니다. 상철 씨가 꽁꽁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자금. 민정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금융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이거 미라가 사는 오피스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자를 자세히 보세요. 최미라가 아닙니다. 바로 박상철 본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죠. 보증금 5천만 원 전 액상철 씨 계좌에서 이체됐고요. 영숙이의 설명에 민정이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상철이는 미라에게 집을 얻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해 돈을 묶어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헤어질 때를 대비한 그만의 치졸한 안전장치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 꼼수가 오히려 민정이에게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인 명의의 보증금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법원에서 압류 결정이 났어요. 이제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상철 씨에게 돌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허락 없이는요. 그럼 미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묶였으니 불안하겠죠? 당장 월세를 내라고 독촉하거나 방을 빼라고 할 겁니다. 상철 씨는 돈이 없고 미라 씨도 빈털터리 남자를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 결과는 뻔하겠죠? 영숙이의 말대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파탄낼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민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바로 집행해 주세요. 그 사람들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해요. 같은 시각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 상철이는 미라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미라는 팔짱을 낀 채 음식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상철이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퇴직금 문제 해결된다며. 나 카드값 연체 문자가 하루에 10통도 넘게 와.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 상철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스테이크를 써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미라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 알잖아. 저긴 절차가 좀 복잡해서 그래. 변호사가 금방 풀린다고 했어. 조금만 참아, 미라야. 내가 해결되면 바로 명품 가방 하나 더 사줄게. 응? 가방? 지금 가방이 문제야? 당장 생활비가 없다고. 오빠 믿고 회사도 그만뒀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상철이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알았어. 목소리 좀 낮춰. 일단 밥 먹고 나가서 이야기하자. 내가 어떻게든 융통해 볼게. 상철이는 서둘러 계산을 하기 위해 직원을 불렀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카드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는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이걸로 해보세요. 상철이는 당황하며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정이가 가압류를 걸면서 상철이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와 계좌가 동결된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거래 정지입니다, 손님. 직원의 말에 상철이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미라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지가지 한다, 진짜. 밥값 낼 돈도 없으면서 스테이크를 썰자고 한 거야? 오빠 진짜 구질구질하다. 아니, 미라야. 그게 아니라 전산 오류인 것 같은데. 됐어. 쪽팔리게 진짜. 미라는 신경질적으로 자신의 카드를 꺼내 던지듯 직원에게 주었습니다. 이걸로 긁으세요. 아우, 재수 없어. 미라는 가방을 챙겨 들고 먼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상철이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미라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에는 노란색 딱지가 붙은 우편물이 꽂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등기였습니다. 미라는 불길한 예감에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미라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야, 박상철, 이게 뭐야? 보증금 압류, 채권자 서민정. 상철이는 화들짝 놀라 미라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채권 가압류 결정 통지서. 민정이가 상철이 명의의 보증금을 압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철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보증금마저 날아간 것입니다. 미라야,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 오빠 명의로 계약해놓고 나더러 살라고 한 게 이것 때문이었어? 돈 빼돌리려고? 근데 그것마저 전처한테 뺏겨? 와, 진짜 무능력한 것도 정도가 있지. 미라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보증금 압류돼서 재계약 안 됩니다. 월세 밀린 거랑 관리비 정산하시고 이번 주 내로 방 빼세요. 미라는 휴대폰을 상철이의 가슴팍에 집어던졌습니다. 너 때문에 나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미라야, 제발. 나 갈 데 없는 거 알잖아. 며칠만. 내가 일용직이라도 해서 돈 벌어올게. 상철이는 미라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눈빛은 이미 상철이를 남자가 아닌 짐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돈 없는 상철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쓰레기일 뿐이었습니다. 이거 안 나? 더러운 손 치워.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지라고. 미라는 상철이를 발로 밀어내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있던 상철이의 구두와 옷가지들을 복도로 마구잡이로 집어던졌습니다. 다신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경찰 부를 거야. 쾅! 현관문이 닫히고 굳게 잠기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상철이는 닫힌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미라야, 문 좀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 미라야. 하지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 주민들이 상철이를 힐끔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상철이는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눈에서 비참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때는 임신한 아내를 내쫓으려 했던 그가 이제는 내연녀에게 쫓겨나 차가운 복도에 버려진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인과응보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상철이는 정처 없이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감사팀에서 법인카드 유용과 횡령 혐의를 밝혀냈고 상철이는 불명예퇴직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당할 위기였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와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찜질방을 전전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돈이 떨어지자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겨울의 밤거리는 잔인할 정도로 추웠습니다. 상철이는 지하철역 노숙자들 틈에 끼어 신문지를 덮고 누웠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만 사 먹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춥다. 배고파. 밥 좀. 문득 집에 들어가면 항상 풍기던 따뜻한 밥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민정이가 끓여주던 보글보글 김치찌개, 갓 지은 하얀 쌀밥. 자신이 걷어차버린 그 소박한 밥상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몰랐습니다.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니 그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상철이는 떨리는 손으로 공중전화 부스를 찾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나온 마지막 동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번호, 민정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딸깍하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정이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평온했습니다. 상철이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상철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철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밥도 못 먹고 갈 데도 없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상철이는 엉엉 울며 매달렸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이미 바닥에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민정이의 대답은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누구시죠? 전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여보, 나야, 당신 남편. 콩콩이 아빠라고. 착각하시나 본데 제 남편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는 아빠 같은 거 없어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스토커로 신고하기 전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철이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뚝, 뚝 하는 끊긴 신호음만이 그의 귓가를 공허하게 때렸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민정이는 그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입니다. 상철이는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공중전화 부스 안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버린 것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누운 상철이 위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은 상철이의 초라한 몸을 덮어주었지만 그의 얼어붙은 마음까지는 녹여주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 불빛 속에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갈 수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철이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민정이와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었는지를 곱씹으며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악인의 말로는 그렇게 처참하고 외로웠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지옥 같았던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을 지나 다시금 싱그러운 초여름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한적한 골목 어귀, 세련된 인테리어의 베이커리 카페, 콩콩 베이커리 앞은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각 구운 빵의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기분 좋게 간지럽혔습니다. 어서 오세요. 콩콩 베이커리입니다. 카운터 뒤에서 밝고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셰프 복장을 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는 여자는 바로 민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1년 전의 그늘이나 우울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반짝이는 눈망울과 생기 넘치는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태도가 그녀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재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평소 제빵에 관심이 많았던 재능을 살려 작지만 알찬 이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정성을 다해 만든 빵은 금세 입소문을 탔고 이제는 줄 서서 먹는 동네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소금빵 2개랑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민정이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포스기를 두드리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이지만 민정이에게는 이 피곤함마저 행복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 터전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카페 한편에 마련된 놀이 공간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가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란 콩콩이, 아니 지훈이는 보행기를 밀며 아장아장 걷고 있었습니다. 어이고, 우리 지훈이 잘한다. 할아버지한테 와봐. 민정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훈이를 보며 한바구음을 짓고 계셨습니다. 1년 전 딸의 이혼 소식에 충격을 받아 쓰러지실 뻔했던 두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씩씩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 또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가게에 나와 손주를 봐주시고 일손을 거들어 주시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힘들지 않으세요? 좀 쉬엄쉬엄 하세요. 민정이가 걱정스럽게 묻자 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힘들긴. 내 새끼가 이렇게 잘 사는데 힘든 게 어디 있어? 우리 손주 재롱 보는 맛에 늙는 줄도 모른다. 세 사람, 아니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카페 안을 화기애애하게 채웠습니다. 그것은 민정이가 그토록 꿈꾸던 평범하지만 가장 완벽한 행복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리 통창 너머로 누군가가 카페 안을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덥수룩한 수염, 때가 꼬질꼬질한 벙거지 모자를 쓴 노숙자였습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창가에 진열된 빵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불쾌한 듯 그를 피해 돌아갔습니다. 민정이는 쟁반을 닦다가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순간 민정이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초점 없는 흐릿한 눈동자, 움푹 패인 볼, 거칠어진 피부. 불과 1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폭삭 늙어버렸지만 민정이는 단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박상철이었습니다. 상철이는 유리창 너머의 풍경을 마치 텔레비전 속 세상을 보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서 웃고 있는 민정이, 건강하게 자란 아이, 그리고 화목해 보이는 장인, 장모님. 그 모든 것이 한때는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성실했더라면, 욕심 부리지 않고 가족을 지켰더라면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웃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상철이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유리창에 대보려다 멈췄습니다. 자신의 손이 너무나 더럽고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민정이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민정이의 인생에 아무런 파동도 일으킬 수 없는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민정이는 상철이를 향해 싸늘한 비웃음도 뜨거운 분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르는 사람을 보듯 무심하게 시선을 거두고 손님에게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주문하신 빵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당당하고 행복한 미소가 상철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정이는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입니다. 상철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돌아갈 자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의 초라한 그림자를 밟으며
쓸쓸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는 그의 뒷모습이 오후의 햇살 아래서 더욱 처량해 보였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상철이가 나가고 난 뒤 반가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영숙 변호사였습니다. 영숙이는 커다란 개업 축하 화분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민정이의 손을 잡고 법정에서 싸워주었던 은인. 이제는 인생의 멘토가 되어 가끔씩 왕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민정이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달려나갔습니다. 영숙이는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민정씨. 가게가 날로 번창하네요. 이제 진짜 사장님 포스가 나는데요. 다 변호사님 덕분이죠. 그때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에이, 무슨 소리. 민정 씨가 강하게 마음 먹고 이겨낸 덕분이죠. 저는 거들기만 했을 뿐입니다. 영숙이는 지훈이를 안아올리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지훈이도 많이 컸네. 아빠. 아니, 엄마 닮아서 아주 인물이 훤하다. 민정이는 따뜻한 커피를 내어와 영숙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그 사람 봤어요. 상철 씨요? 네. 가게 밖에서 쳐다보다가 가더라고요. 노숙자가 다 됐던데요. 영숙이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상철이의 소식을 풍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횡령죄로 고소당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전과자가 되어 취직도 못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신세라는 것을요. 인과응보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민정 씨, 마음 쓰지 마세요. 이제 민정 씨랑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요. 신기하게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밉지도 않고 불쌍하지도 않고 그냥 남이구나 싶었어요. 그게 진짜 이긴 겁니다.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증거니까요. 영숙이는 민정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민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지난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아름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카페 마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민정이는 가게 정리를 마쳤습니다. 부모님은 지훈이를 데리고 먼저 집으로 가셨습니다. 민정이는 불 꺼진 가게에 잠시 홀로 서 있었습니다. 텅 빈 가게지만 그 안에는 희망과 열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창가로 다가가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남편에게 버림받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던 날. 그날은 세상이 온통 암흑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뚫고 걸어 나온 지금 민정이는 자신이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배에 손을 올리던 예전 습관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고생했어, 민정아. 그리고 잘했어. 넌 누구보다 강한 엄마고 멋진 여자야. 민정이는 가게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정이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부모님이 기다리는 집, 그 따뜻한 보금자리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빛을 찾아낸 민정이의 뒷모습. 그것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인 진짜 인생의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민정이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찬란한 앞날을 축복하듯이 말입니다. 오늘 민정이의 사연 어떠셨나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눈물을 닦고 일어선 민정이의 위대한 모정. 정말 가슴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스스로 복을 걷어차고 가족을 버린 남편 상철의 비참한 말로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혹시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민정이에게 찾아온 찬란한 봄날처럼 견뎌낸 시간만큼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따뜻한 햇살이 비칠 날이 올 것입니다. 정의는 승리하고 진실한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